안녕하십니까. 제1장, 이번 시간에는 건축구조편 제1장 총론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구조에서 총론 파트. 자, 이 총론 파트는 문제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 총론 파트의 학습 방향은 이렇게 접근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파트하고요, 용어를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작용되는 이 하중에 대해서 다루는 시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조입니다. 각 구조의 특징, 구조의 특징이나 힘의 전달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의외성을 가지고 내는 것은 관계 분명 정도 들어가서 용어 부분을 다루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큰 시험의 부류는 하중적인 측면하고 구조의 이 분야, 크게 이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고, 간혹 가다가 이 용어 부분에 들어가서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용어 부분을 정리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1장 총론 파트에서, 그래서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제1절에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용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용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1번에 구조 부재의 개념이 나오고 있죠. 구조 부재, 또는 내력 부분이라고도 칭합니다. 내력 부분. 그러면 이 구조 부재라는 것은 어떤 어떤 힘이 작용하겠죠. 이 하중을 우리가 작용했을 때, 설계 하중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하중이 작용했을 때,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부분을 전부 다 구조부재 내력 부분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부재의 반대의 개념이 되는 용어는 앞에 안일 비자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비구조부재 또는 비내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구조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비내력 부분,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부재 내력 부분은 하중을 건축물이 안전하게 지지하는, 안전하게 이 지지, 또는 전달 내지 분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담. 그래서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부재를 전부 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지하는 이 기능을 가지는 일반 그 구조 내력상 중요 부분을 전부 다 구조 부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비구조 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중을 지지 여부입니다. 지지나 전달, 분담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조 부재, 내력 부분,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비구조 부재, 비내력 부분이라고 칭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하중을 지지 여부를 따집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이다. 그럼 기둥 같은 경우나 이런 내력벽, 이런 것은 바로 이 구조부재 내력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비구조부재들,
그럼 비내력 부분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은 비내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내력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 이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비내력 부분.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벽도, 그럼 내력벽이 구조부재는, 내력벽의 경우는 구조부재에 속하지만 이런 비내력벽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비내력벽은 바로 구조부재가 아닌 비구조부재, 비내력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면 비내력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칸막이벽. 그래서 보통 어떤 실의 공간을 나누어 쓰기 위해서 벽을 설치한다. 이것이 칸막이벽이죠. 그래서 칸막이벽이나 아니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초고층 건물과 같이 뭐 유리나 공장 제품으로 외벽을 조립하는 커튼을, 그래서 이 커튼, 원래 월이 벽입니다. 벽이 커튼과 같은 벽을 역할한다. 커튼을. 그래서 63빌딩의 외벽, 이런 것들이 커튼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장막벽. 자, 장막벽은 보통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자, 주뼈대를 짜놓고 나서 이제 벽돌이나 블록과 같은 조적벽을 짓는 것을 보통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장막벽은 어떤 벽을 장막벽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옛날에 자, 보통 80년도, 7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골조, 기둥과 같은 뼈대는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나서 벽돌로 벽을 아파트를 지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5층짜리 아파트, 주공업 이런 것들이 보통 그 벽이 장막벽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칸막이 벽이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하중에 지지를 할 수 없는 부재, 그래가지고 비내력 부분을 물은 거죠. 그래서 이 칸막이 벽이 한번 답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구조 부재,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는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창문틀, 자, 이런 문틀과 같은 창문틀, 이런 것들은 바로 자, 비구조부재 창호와 관련된 틀들은 일반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재가 아닙니다. 그 측면에서 이 창문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여기에 비구조부재, 비내력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창호와 관련된 것들은 바로 비구조부재, 비내력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요. 그러면 이때 이 부재적인 측면을 간략히 하면 이 부재란 것은 자, 이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가 부재죠. 이 건축물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들이 전체가 부재가 됩니다. 강요소들이. 그러면 뭐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보가 있을 수도 있고 바닥판이 있을 수도 있고 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를 전체를 부재라고 하고요. 부재. 그래서 이제 구조부재하고 비구조부재로 나온다. 그러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조부재 내력 부분과 비내력 부분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 비구조부재는 나중에 이런 부분은 비구조부재라고 보시면 된다. 이제 치장을 목적으로 붙여대는 공사들은 거의 다 비구조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장공사, 그래서 예를 반자틀을 공사한다 또는 바닥에 마루너를 깐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구조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수장공사,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대는 공사를 수장공사라고 해요. 수장공사. 이런 부분은 비구조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천장을 가리는 반자를 설치했다. 그럼 반자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하중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죠. 지지하는 건 아니고 서로 하중을 더 추가하는 요소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그래서 쉽게 반자틀 같은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에 속하지 구조부재가 아닌 비구조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에서 거기 보시면 주요 구조부가 나오고 있죠. 주요 구조부는 자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구조부.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는 총 6가지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이 6가지를 우리가 주요 구조부재로 잡고 있죠. 이 주요 구조부. 그럼 이 주요 구조부하고 구조부재 내력 부분은 건축 구조의 구조 기준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거죠. 이거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다 보니까 총 6가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하재란 재난시를 기준으로 주요 구조부 6가지를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익기둥이나 이런 것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익기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익기둥은 보통 기본적인 기둥과 기둥이 구조적으로 설계가 된 상태에서 간혹 가다가 뭐 인테리어나 뭐는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기둥이 있죠. 그런 것들이 보통 사익기둥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은 주요 구조부에 사익기둥이 붕괴되더라도 그 건물이 붕괴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최하층 바닥. 자, 일반 바닥은 화재로 인해서 붕괴가 되면 인명 위험합니다. 그런데 최하층 바닥은 지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안 나더라도 최하층 바닥이 붕괴되는 것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보. 자, 이 작은 보라는 것은 큰 보와 큰 보를 갖다가 연결해 주는 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보가 파손되더라도 큰 보가 지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가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큰 보, 보통 보의 개념은 큰 보,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바로 큰 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큰 보는 주요 구조부지만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차양이라는 것은 보통 햇볕이나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조절해 주기 위해서 보통 계곡 앞쪽에다가 이렇게 창문이 있을 때, 자, 이 벽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창문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면 햇볕이 그냥 들어오니까 앞에 이런 햇볕양 이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바깥에 돌출해 놓은 부분이죠. 그러면 사실 차양이 혹시 붕괴되더라도 뭐 밖에서 누가 밑에서 기다리지 않는 이상 위험하진 않죠. 건물 내부가 붕괴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양도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옥외계단도 속하지가 않는 거죠. 옥외계단. 자, 보통 옥외계단은 외부에 있는 계단이죠. 그래서 보통 주계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 내부에 피난을 위해서 설치하는 계단이 보통 주계단이 있고 주통로. 보통 보통 피난을 가기 위해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수직통로인 계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이 주계단이 되는데, 근데 이 주계단이 보통 피난을 위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발생해요. 그러면 연기가 발생하거나 또는 하염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일반 계단의 경우는 화재가 나면 계단을 통해서 위로 불이나 연기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방화문이 설치되는 계단이 보통 피난 계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난 계단이 되더라도 일반 연기가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꿀뚝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연기의 진입도 방지해서 일반 피난을 갖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차단해 주는 것이 특별 피난 계단이 되는 겁니다. 주 계단으로서. 이게 강화가 되는데, 그래서 그 계단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단이 붕괴가 되면 우리가 보통 계단을 통해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만 5개의 계단은 해당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상에서 주요 구조부에 설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라든지 그 법령에 규정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이 기초도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겁니다. 기초는 땅하고 접하고 있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도 주요 구조부에 속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조부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초나 이런 지하층 바닥 작은보 이런 것들이 뭐는 해당된다? 구조부재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요 구조부는 아니란 겁니다. 이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은 화재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에서 설정하다 보니까 이 주요 구조부에 총 6가지만 포함을 시키고 다른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청문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부재력, 응력 개념이 나오고 있죠. 부재력 또는 응력. 자, 그럼 부재의 힘인데, 자, 보통 이 부재력이라는 것은 하중이나 어떤 외력이 작용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힘을 가했다는 겁니다. 압축력을 가했어요. 누르는 힘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부재 내부에 거기에 저항하려고 힘이 발생할 이 구조 부재, 여기에 내부에 생기는 힘입니다. 저항하려고 이 부재 내부에,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이에요. 생기는 힘. 이것을 보통 부재력 응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압축력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 압축력이 작용하면 이 내부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압축력이든 또는 예를 들어서 전단력이든 힘 모멘트든 이런 것이 생기면 그 저항하려고 내부에 생기는 힘, 여기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부재력 응력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 압축력이 작용하면 압축 응력이 되는 거고,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자르려고 하는 전단력이 작용되면 전단 응력이 되는 것이고, 그럼 부재 잡아 당기는 힘, 인장력이 작용하면 그 내부에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저항하러 생기는 힘을 보통 부재력 응력이라고 칭합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구조 내력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구조 내력. 그래서 구조 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에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구조 내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재력. 아까 부재력은 위에서 했죠. 응력이라고도 칭했고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구조 내력. 그럼 그 부재가 얼마나 힘을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이 구조 내력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 나오죠. 벽. 벽이라면 두께의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 그 두께의 3배를 넘어야지 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벽의 개념은 간단히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것이 벽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께, 자, 이 두께가 있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벽 두께가 200mm라고 가정을 합시다. 20cm였다. 그럼 최소한 이 직각 부분의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가 넘어야 돼요. 여기 직각 부분 이 치수가 3배 이상이 돼. 3배. 최소한 3배를 넘는 자 수직 부재를 벽이라 해요. 벽. 자, 사실 이거죠. 수직 부재가 있고 부재 중에는 수직 부재의 개념이 있고 수평 부재고 나누어져요. 수직 부재가 있고 수평 부재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보통 수직 부재는 뭐 기둥, 뭐 또 경사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경사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경사 부재도 발생하겠죠. 경사부재. 그럼 보통 수직부재, 수평부재, 경사부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기둥 이런 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직부재들이고 기둥벽은 수직부재고 수평부재는 이런 이런 바닥판 이런 것은 수평부재의 개념이고 슬래브는 이것은 수평부재고요. 뭐 경사부재는 보통 이런 것들이죠. 대각선 방향으로 빗방향으로 설치된 부재, 뭐 가세라든지 뭐 기잡이나 이런 종류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그래서 쉽게 뭐 이 경사지기에 설치된 부재들 있죠. 경사부재들이 대표적인 가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러스를 짤 때 보통 지붕틀 짤 때 이 경사부재들이 나옵니다. 경사부재들. 그러면 여기에서 벽은 수직부재에 해당이 되죠. 최소한 이것이 200mm가 되니까 3배를 넘어야 돼요. 그러면 600mm. 이 길이가 600mm 초과 넘는 경우에 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600mm를 초과한다. 최소한 이게 20cm니까 60cm 초과되면 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수치가 600이 안 됐다. 그러니까 500이었다. 그럼 벽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의 개념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칭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벽과 기둥과 같은 이 수직부재들은 기본적으로 압축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5번에 보시면 기둥이라면 높이 최소 단면 지수 3배 혹은 또는 그 이상으로서 주로 축방향의 압축 하중을 지지하는 데 쓰는 부재를 기둥이라 하죠. 그러면 둘 다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은 어떤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압축 하중을 압축력을 받는 거죠. 압축 하중. 그럼 압축 하중을 받기 때문에 압축력을 받는 겁니다. 압축력. 누르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리를 연상하시면 되죠. 힘이 작용하게 되면 압축력을 받습니다. 자, 누가 잡아 당기지 않는 해서 인장 하중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수직 부재들은 기둥이나 벽은 압축 하중, 압축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둥 벽에 작용되는 하중은 이 하중이 작용되고, 그러면 기둥이나 벽의 내부에는 이것이 발생돼요. 내부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거죠. 압축 응력이 생기는 거야. 내부에 생기는 힘은 압축 응력이고요.
작용되는 힘은 압축력, 압축 하중이 작용되게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둥 개념. 그러면 수평부재인 보나 바닥판의 경우 수평부재인 보나 바닥은 우리가 빨랫줄을 연상하시면 되죠. 빨랫줄이 희죠. 그렇다 보니까 이 빨랫줄은 움직이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평부재인 보나 바닥판은 힘이 힘 모멘트, 움직임, 휘으려고 하는 자, 이 모멘트가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죠. 힘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힘 모멘트. 그러면 힘 모멘트가 발생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여기 기둥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 빨랫줄을 매놨다. 그럼 빨랫줄이 처질 겁니까? 근데 현재 건물들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힘 모멘트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힘 모멘트가 생기는 부분에는 뭐가 동반되는가 모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 손가락 이렇게 굽혀 보시면 돼. 이렇게 눌러서 굽혀 보시면 밑에가 당겨져요. 힘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당겨지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자, 그런 무슨 인장하중이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인장. 잡아당기는 인장하중이 작용이 돼요. 잡아당기는 그러면 인장력이 작용이 돼요.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평부재는 이런 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겨져요. 그러면 인장력이 당기는 힘이 작용이 되어버리면 크랙 균열이 가버립니다. 처지게 되면. 처짐이 발생하면 인장하중, 인장력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발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평부재는 힘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힘 모멘트. 휘어지려고 하는 모멘트,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평은 나중에 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힘이 작용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경사부재는 이 가세의 경우는 자, 이 두 가지. 이 원래 가세라는 것은 자, 이 수평하중 되겠죠? 자, 이 수평력에 대한 수평하중 또는 수평력이라고 칭하겠죠? 수평력.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행력이라고도 합니다. 수평력을 행력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럼 수평하중, 이 수평하중 행력에 대한 보강 목적으로 수평하중에 대한 보강을 목적으로 자, 보통 보강을 목적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주는 겁니다. 목적으로 빗방향. 이 대각선 방향으로 자, 설치하는 부재가 가세입니다. 설치하는 부재가 가세의 개념이 됩니다. 가세. 그러면 가세의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옆에서 행력이 작용이 되면 수평력이 힘이 작용해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부서지니까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가세의 개념이 됩니다. 가세. 그럼 이 가세의 경우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얘가 압축력을 부담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는 압축력을 부담해요. 그런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게 반대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면 얘는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세는 압축 가세도 발생하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압축 가세도 있을 수 있고 인장 가세. 힘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행력은 어느 쪽에서 작용될지 모르죠.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라는 것은 없죠. 항상 바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라,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라, 동에서 서로 불어라, 이런 경우죠. 어느 방향에서 다 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왔을 때도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철탑이나 이런 걸 보시면 거의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펠탑 이런 경우도 보시면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가세입니다. 가세는 이렇게 압축가세, 인장가세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험에도 한 이 용어적인 측면을 다루어서 출제한 것이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비해서 간략히 구조 기준에 관한 용어 중에 중요 부분 위주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1절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용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2절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인 하중의 학습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올해 시험에도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분야는 좀 2절은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